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제2차 세계대전은 선과 악의 거대한 충돌, 민주주의가 파시즘에 맞서 인류의 운명을 걸고 싸웠던 장엄한 투쟁이 역사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군복과 불타는 연설, 그리고 전장에서의 영웅적인 서사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또 하나의 진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동력,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총과 병사만으로 치러지지 않습니다. 탱크는 돈 없이 굴러가지 않고 폭격기는 돈 없이 날지 못하며 군대는 끝없는 자금의 흐름 없이는 단 한 걸음도 행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돈의 흐름 뒤에는 국기나 국가에 충성하는 대신 오직 대차대조표와 이윤에만 충성을 바쳤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희생과 상상할 수 없는 파괴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특정 금융가들에게는 황금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분쟁의 양쪽에 모두 자금을 대는 방법을 터득했고 어느 군대가 승리의 깃발을 꽂든 자신들의 장부에는 승리만이 기록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의 뿌리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 독일에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빚은 너무나 막대해서 1923년 독일 경제는 초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국민들의 평생 저축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틈으로 월스트리트와 런던의 국제은행가들이 독일을 안정시킨다는 명목 아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1924년의 도스안과 1929년의 영아는 결코 자선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JP 모건이나 딜런 리드 같은 미국 투자은행들이 독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철저히 수익성을 계산한 금융거래였습니다. 독일의 세수를 담보로 한 이 대출금은 이태롭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잠시 지탱해 주었지만 동시에 훗날 히틀러의 전쟁 기계의 동력을 공급할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경제청사진은 베르사유 조약이 명백히 금지했던 재무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재무장은 독일의 자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외국의 자본이 그 심장이었습니다. 이게파르벤, 크루프, 티센과 같은 독일의 거대 산업체들은 해외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의 스탠더드 오일,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이 독일 기업들과 깊은 금융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나치의 야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순간에도 특허와 기술, 그리고 자본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드의 독일 자회사와 제너럴 모터스의 오펠 공장은 독일 국방군을 위한 차량을 생산했고 월스트리트 은행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이게파르벤은 히틀러의 전쟁 계획에 필수적인 합성연료와 화학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마저 이 복잡한 관계에 얽혀들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은행 총재였던 몬터규 노먼은 히틀러의 제국은행 총재였던 얄마르 샤흐트와 비밀스러운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섰습니다. 1939년 나치가 프라하를 점령한 직후 잉글랜드 은행은 런던에 보관되어 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황금 보유고를 나치의 계좌로 고스란히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국가 간의 도덕적 의무는 금융계의 거래 원칙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연루는 더욱 깊었습니다. 뉴욕의 유니언 뱅킹 코퍼레이션은 히틀러의 초기 자금줄 중 하나였던 프리츠 티센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UBC의 이사진 중 한 명은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조지 H. 부시의 아버지 프레스콧 부시였습니다.
수년간의 수익성 높은 거래가 이어진 뒤인 1942년 미국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나서야 미국 정부는 적성국 교역법에 따라 UBC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전시금융의 진정한 복잡성은 전쟁의 포화가 시작된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중립을 표방하는 기관들이 전 세계적인 전쟁 자금의 중간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제결제은행, 즉 BIS가 있었습니다. 1930년 전쟁 배상금 관리를 위해 설립된 이 은행은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연합국과 추축국의 중앙은행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그들의 조국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은행가들은 스위스의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BIS는 나치 독일이 점령국에서 약탈하고 심지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게서 벗겨낸 금을 포함한 자금 거래를 촉진했습니다. 동시에 이 은행은 연합국의 금융 수요 또한 처리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BIS는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스위스 안의 스위스, 즉 금융의 성역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BIS가 나치의 금융 생명줄을 유지시켰다고 비난했지만 옹호자들은 전후 복구에 필수적인 은행 간의 연결고리를 보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고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국적과 상관없이 바로 은행가들 자신이었습니다. 양쪽의 자금을 대는 행위는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자회사, 특허, 공유협정, 유령회사를 통한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뉴저지의 스탠더드 오일은 중립국을 통해 독일에 핵심적인 석유 첨가제를 계속 공급했습니다. IBM의 독일 지사인 데오마그는 나치가 유대인을 포함한 인구를 분류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했던 천공 카드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IBM 미국 본사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이 제한적이었다는 편리한 변명을 내세웠지만 이익은 연합국과 추축국 시장 양쪽에서 흘러들어왔습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비밀주의로 유명했으며 나치 관리들과 연합국 정부 양쪽의 예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는 같은 금고 안에 은행의 대리석 복도 밖에서는 서로를 죽이려 혈안이 된 사람들의 재산이 나란히 보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금융 엘리트에게 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관이 생존하고 번영하며 모든 편에 투자함으로써 이염을 분산시키는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독일 산업에 자금을 대면서 동시에 영국을 지원하고 일본의 무역을 촉진하면서 미국의 군수계약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본이 정치보다 빠르게 적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산된 중립이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이러한 거래의 대부분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유럽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과 특히 서독을 소련에 맞서는 서방 동맹에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은 과거에 누가 히틀러와 거래했는지를 애써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치에 협력했던 산업가들은 권력을 되찾았고 약탈된 자산을 취급했던 은행들은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나치 관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던 바로 그 은행가들 중 일부는 연합국 정부의 재건 고문으로 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전쟁을 장군, 병사, 그리고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늘 속, 퍼레이드와 기념비에서 떨어진 곳에는 군대의 생명줄인 돈을 통제했던 검은 정장의 사나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대대를 지휘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대대를 먹여 살리는 자본의 흐름을 지시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자유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에 돈을 댄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비즈니스였고 승리의 깃발이 어느 쪽에서 올라가든 결국 이익으로 끝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금융 시스템은 1945년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화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자본의 거미줄, 적대국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 그리고 금융적 의무가 도덕을 초월한다는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냉정한 진실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때 은행은 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